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미국 정상과 북한 정상이 지금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확대 정상회담 마치고 업무 오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하나하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그 정도로 그 두 정상 간의 대화 그리고 그곳에서 도출되는 의제들은 시장의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 언급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선언이 나올 때쯤에 이것과 관련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양 정상 모두 당장 어제 오늘 이틀간의 무언가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입장보다는 속도감을 가지고 무언가 빠르게 하기보다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라는데 정상은 합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고 거래소는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 전환을 했지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조금 전 한 10분 전 정도부터 대북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이 지금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감으로 그동안 올라왔는데 기대감 대비해서는 성과가 미미하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대북 관련주에서는 일부 종목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상황을 보면 금통위가 오늘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는데 이와 관련된 국내외 이슈들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금리로 동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합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올린 연 1.75%로 유지되게 됐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도 0.75%포인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2.6%로 제시한 지난 1월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수출과 설비 투자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9년 1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지수는 전달보다 0.8% 상승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0.2% 상승했고 소매판매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2개월 연속 늘다 12월 0.2% 감소했지만 지난달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 합의를 요구하는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미국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은 미국 전현직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 협상단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 합의를 북한에 더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잠재적인 핵 협상의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겠다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전해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222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2217포인트대부터 2233포인트대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2233 찍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해서 현재 포인트 2223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J콘텐트리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어닝시즌 막바지입니다. 이제 영업이익은 351억 원 5.2% 증가했다라고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수급주체 보시면 오늘 기관이 그래도 좀 사주면서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1675억 원 기관이 삽니다. 개인도 593억 원 사주는데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2269억 원이나 쏟아내면서 시장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나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무려 5%입니다. 지금 7만 원 턱걸이도 힘겨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급락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종목이 이 정도 빠지면 사실 시장이 1% 정도 빠지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 현대차까지 소폭씩 빠집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들 좀 어렵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인바디의 작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조금 발표가 됐는데 하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네이버 올라가는데 네이버가 지속적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3만 5천 원대까지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잘 달립니다. 포스코 한 종목만 약보합권 유지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LG생활건강 오름세를 보이고 SK텔레콤만 소폭 하락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53포인트대인데 일단 상승폭이 제한적입니다. 1.65%대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 1.65포인트 오르는 가운데 하루간의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755가 장중 고점입니다. 일단 고점 찍고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는데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대북 관련주들이 이때부터 살짝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22억 원, 기관은 323억 원입니다. 기관 양시장 쌍끌이 매수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 주체가 골고루 소폭씩 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은 팝니다. 274억 원, 상승장에서 개인은 또 파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포스코캠텍까지 전 종목 상승하는 가운데 그동안 많이 밀렸던 바이로메드와 포스코캠텍의 상승폭이 오늘 제법 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HLB와 메디톡스, 코오롱 티슈지는 올라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는 빠지는데 펄어비스 18만원도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 최근에 펄어비스 급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20만원 무너지고 18만원대까지 순식간에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아난티가 지금 5%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2%대까지 올라왔네요. SK머티리얼즈 3.59% 빠지고요. 오늘 IT 관련 종목들 부품주까지 전체적으로 조정 나옵니다. 파라다이스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제넥시는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또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지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움직임 없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짚어봅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확대 정상회담까지는 끝난 상황입니다. 대북 관련주 시장 흐름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별로예요. 향후에는 어떨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결론이 없고 그리고 결론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그 향해는 아마 북한의 비핵화 얼마나 구체화될지, 얼마나 내놓을지라는 부분과 미국은 얼마나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유예할지 여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또는 유예 여부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 텐데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아마 대북 관련주 큰 여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벤트성으로 있은 뒤에 딱히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북 제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만약 이번에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유예된다면 후속 조치들, 그러니까 정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북한과의 관련된 협상 그리고 프로젝트성 계획을 좀 더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렇다 할 결론이 지금 도출되는 모습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대로 좀 답답한 모습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지부진하고요. 빠지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아직까지 어떤 선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에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작용을 할까요? 북미 정상회담, 특히 남북이나 북미 간의 평화 모드 그리고 관계 개선 흐름들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나 한국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숫자들이 보여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 증시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 또는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지정학적 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더 많은 부분들이 한국 경제, 산업, 주식시장의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한국 증시의 훈풍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한국 국가 리스크가 지금 거의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CDS라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리스크라 그래가지고 이 지표가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30 밑이라 함은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남북 평화무드 북미 관계 개선 기대감들이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음을 감안해봤을 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종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부터 시장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 또 오늘이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시장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동안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다면 그 기대감을 자극했던 변수들이 현실화되는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대형주보다는 소비주라든지 대북 관련도 들고 포인트를 맞춘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MSCI 신흥지수의 좀 편입 비중이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 편입 비중이 확정될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아마 수급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순환매 차원에서, 그리고 시장을 좀 쉬어가는데 좀 이슈나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서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북한 정상과 미국 정상이 지금 하노이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노이 선언 발표될 예정인데 결과에 대해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은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또 밝혔고요. 또 미국도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아무래도 비핵화의 그 실질적인 결과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신고나 폐기, 검증하는 과정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또 경제 제재가 지난 그 10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연락선 설치도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핵화 수준에 맞는 상응 조치로 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비핵화 선언과 그 경제 제재 해제가 한순간에 다 풀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하노이 선언도 명쾌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은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앞으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한국 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합의문 정도가 선언된다면은 아무래도 증시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국제 핵 사찰단이 북한 영변에 들어가서 원자료라든지 연구시설, 핵 연료 공장을 검증하고 시료 채취뿐만 아니라 분석까지 해준다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시장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그 시나리오로 보는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리고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을 포함해서 북미 정상 간의 그 국교 정상화에 나선다면 그야말로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주시장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좀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차편으로 긴 시간 동안 베트남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중국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후행론적으로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철로로 지나가는 5m당 한 명씩
총 90만 명의 군인을 중국이 배치시켜줬고요. 또 춘절 수송 기간인데도 김정은의 동선을 배려를 해줬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게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겠다는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북미 간에 비밀 거래를 하거나 중국을 희생을 삼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대신 그 체제 안전을 위해서 대북 군사나 경제 지원을 해달라는 신호고요. 또 특별 절차라고 하지만 장기간 이동하면 불편한데도 사서 고생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김일성 주석의 향수를 북한 내에 불러일으키고요. 또 김 위원장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에 성공한 중국이나 베트남 모델을 고위 관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경제 건설 의지도 확인시켜주고요. 또 이번 개혁 개방과 관련해서 이번 열정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점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결과가 오늘 저녁이면은 확정돼서 선언 이후에 나올 텐데 지금 뭐 빅딜, 스몰딜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요. 점쳐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각각의 경우의 수에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네, 확률은 낮지만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 북한이 신고, 검증이라는 시간표가 들어간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보고서 유엔 안보리가 취했던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공급을 4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여놨는데 이걸 다시 1차적으로 원상 회복시키면서 북한 경제의 숨통을 좀 틔워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밖에도 좀 더 진척된 사항이 보여준다면은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통해서 기술 지원이라든지 교육 지원도 가능하고요. 또 미국 금융망 접근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투자가 연간 6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크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 불가침 그 확약을 좀 해준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 스몰딜 경우가 많은데요. 영변 핵실설 폐쇄 정도로만 그친다면은 미국이 궁극적인 비핵화 과정을 좀 더 검증해 보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 같이 상징적인 부분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남북 경제가 이제 협력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번에 뭐 시장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훈풍이 좀 불어올까요? 네, 아무래도 한반도와 관련된 신경제 지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문 때 발표가 됐었는데요. 3대 벨트 프로젝트들이 아무래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동해권 에너지 자원 벨트인데요. 여기에는 금강산, 원산, 청진, 나선으로 이어지는 북한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공동사업은 러시아 천연가스나 원유 공급, 또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철도나 도로와 같은 인프라 투자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한 10조 달러 정도, 10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벨트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해서 평양, 신의주를 잇는 구간인데요. 북한의 노동력, 우리의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 가공단지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고요. 이 선을 통해서 대륙으로 수출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DMZ 환경과 관광 벨트인데요. DMZ 일대 생태나 평화, 안보 관광 지구를 개발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 그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봄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실적에 의한 남북 개성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십니다. 일단은 어제 북한의 경제 관련된 고위 관련들이
베트남에 이런 저런 곳들을 시찰을 하면서 뭐 완성차 업체도 보고 뭐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데 도이모이 정책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북한이 결국에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모델은 그렇다면 어떤 방향성이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네, 북한 같은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뭐 개혁 개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상품의 이동이 자유스러워져야 되고요. 외부 소식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도 기본 필수 요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 학습으로도 자유롭게 사람들이 해방되지 않고서는 자칫 북한이 이를 허용했을 경우에는 동구권처럼 체제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거죠. 이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외국 경제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을 원치를 않고 있고요. 외국 투자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유일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에 적합한 모델로는 아무래도 22개 경제 개발구에 한정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의 장점은 체제 이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초기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은 단절형, 폐쇄형 정도의 경제 개발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요구했던 완전한 개혁 개방 정책으로 바로 진입하거나 시장 경제 제도를 도입하기는 여전히 북한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시장을 한 번에 전면 개방하기는 조금의 북한도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북한이 좀 도입하고자 하면 롤모델로 삼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까?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에스토니아의 정보 기술을 앞세운 발전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에스토니아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나라고요. 인구는 130만 명 정도로 되는 소국인데요. 지금은 무료 통화 서비스인 스카이프도 거기서 만들어냈고요. 유럽판 우버인 택시 파이 같은 벤처 기업도 탄생시키면서 IT 강국이 됐습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농업 국가였던 1995년도에 1인당 GDP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3,000달러에 불과했는데요. 2017년도에는 19,000달러로 5배나 급증할 정도로 이스토니아라고 불릴 정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세계 4위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해킹 기술력도 있고요. IT 상업화로 나갈 수 있는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선 전화선을 앞으로 깔지 않고 곧바로 초고성 무선 통신 시대로 진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신용카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모바일 결제 사회로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22개 경제개발구를 발판으로 해서 한국 기업을 유치해서 스마트시티 건설이라든지 전기자동차, 태양광 에너지, 소프트 산업을 성장축으로 한 단계 뛰어넘는 경제발전 축을 마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언젠가는 개혁개방이 될 텐데 이게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오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경제개발구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경제 건설 총력전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장 시급한 인프라 정비에 가장 주안을 두고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북 철도라든지 도로 연결 사업만 하더라도 10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한국과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대륙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광산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무려 6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석탄이나 철광석, 금, 구리, 아연 위에도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시투류가 아주 풍부하게 매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광물 자원을 이용한 산업개발 정책, 에너지 수출도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리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고급 인력도 많기 때문에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할수록 북한에 대한 매력은 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매력적인 시장이긴 한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보니 기업들이 어떤 투자하는 것들이 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좀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북한의 그 독재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중국과 베트남식의 본격적인 개혁 개방에 나가는데 이런 정치 체제가 늘 방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중국과 베트남은 1인 독재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하지만 북한은 세습 절대 독재 국가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대규모 외자 유입이라든지 외국인의 그 자유로운 왕래나 증가를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서방 적대 정책을 북한이 폐지를 하더라도 북한 내부의 모순 사항으로 뿌리 깊고 또 법 위에 존재하는 수령 제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독재와는 전혀 다른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최소 중국이나 베트남 수준의 법 제도 정비라든지 인권 존중 장치가 마련돼야지만 우리 기업들의 본격적인 북한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라면은 100조 원이라는 돈도 아껴서는 안 되지만 자칫 호의적인 투자가 사막에 뿌려진 물처럼 증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 자율성이 좀 더 인정되고 물질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면은 아무래도 서둘러서 누구나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는 북한이 단계적으로 관광 사업이라든지 인가공 사업에서 어느 정도 북한이 개혁 개방됐는지를 보여줬을 경우에 단계별로 한국 기업들도 더 많이 진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만약에 잘 지금 정상들이 합의를 했다라고 결론이 지어지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 그 북한이 개혁 개방에 완전히 나서게 된다면 남북 경협 사업도 지금보다는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낮아지고요. 투자 매력처로서의 한국의 그 위상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 신용 등급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시킬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신용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갈수록 이자 비용은 4억 달러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그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가 브랜드 가치까지 덩달아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수출과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외국인 그 관광객의 유입도 활발해지고요. 주시장에서도 늘 존재해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이론대로 따르자면 주가는 투자 심리와 미래 이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 단계 주식시장도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거 경협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서 움직여왔다면 앞으로는 현실화되는 실적을 뒷받침돼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도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